한양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최고의 기생 월양이 노래 한 곡을 남기고 혼적도 없이 사라졌다지요. 하지만 그 노래 속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답니다. 도대체 월양은 누구를 향해 그 노래를 남긴 걸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양 종로 한복판에 청류각이라는 기방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양반부터 부유한 상인들까지 모여드는 곳이었지요. 높은 기와지붕 아래 화려한 처마가 늘어져 있었고 붉은 기둥엔 금빛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기방 안은 언제나 가야금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술상마다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풍류가 넘쳤어요. 대청마루엔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고 벽면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화와 난초, 대나무와 국화가 그려진 사군자 그림들이었지요. 방마다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고 촛불은 따뜻한 빛을 내뿜었답니다. 이곳에 드나드는 이들은 모두 한양에서 이름께나 알려진 인물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월양이라는 기생은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20살이 막 넘은 나이였지만 이미 한양 최고의 기생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하얗고 곱았으며 눈빛은 가을 호수처럼 맑고 깊었답니다. 긴 머리는 비단실처럼 윤기가 흘렀고 걸음걸이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았어요. 하지만 월양의 진짜 매력은 노래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면 기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고 듣는 이들은 숨조차 쉬지 않고 귀를 기울였지요.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청아했지만 동시에 깊은 산속 메아리처럼 애절했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월양은 시를 짓는 재주도 뛰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즉석에서 시제를 던지면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곧장 한 수를 읊어냈지요. 그 시들은 고상하면서도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양반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거문고를 타면 새들도 가지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고 전해지며 그녀가 춤을 추면 마당에 꽃잎이 흩날리는 듯 했다고 해요. 그런 월양을 차지하려는 남자들이 줄을 섰지요. 비단과 금은 보화를 들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고 어떤 양반은 땅 문서를 내밀기도 했답니다. 청류각 주인은 월양 덕분에 큰 돈을 벌었고 그녀를 금쪽같이 아꼈어요. 하지만 월양은 누구에게도 진정한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노래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엔 언제나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었고 한양 전체가 꽃향기로 가득했어요. 청류각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답니다. 월양이 특별한 노래를 부른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평소엔 방 안에서만 노래하던 그녀가 마당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른다니 놀라운 일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당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모두들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청류각 주인도 아전들도 양반들도 상인들도 모두 월양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월양은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엔 결연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지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치 무엇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한 늙은 악사가 검은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월양과 오래 호흡을 맞춰온 사람이었지요. 검은고를 무릎에 올려놓고 천천히 줄을 튕기기 시작했어요.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더욱 숨을 죽였답니다. 그리고 월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가을 달빛처럼 서늘했어요. 달은 차고 또 기울어도 내 마음 한 곳만 비추네. 산 너머 바람이 불어와도 그 향기 잊지 못하리. 노래는 짧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답니다. 듣는 이들은 저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했지요. 어떤 이는 이별의 노래라 했고 어떤 이는 그리움의 노래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의 고백이라 했고 어떤 이는 결심의 표현이라 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마당은 잠시 정적에 쌓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벚꽃잎만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월양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월양은 청류각 주인에게 걸어가 깊이 절을 올렸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고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주인은 깜짝 놀라 월양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마당을 가로질러 기방문을 나섰어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했지요. 월양은 미소를 지으며 청류각을 떠났고 그 후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방에는 두 남자가 남았습니다. 한 명은 김진사라는 한양의 부유한 양반이었고
또 한 명은 이름도 변변치 않은 악사 운학이었지요. 김진사는 3대째 내려오는 토지를 가진 집안의 자제였고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월양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고 언젠가는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운학은 청류각에서 검은고를 타며 기생들의 노래를 반주하는 일을 했습니다. 변변한 집안도 큰 재산도 없었지만 음악만큼은 한양에서 알아주는 실력자였지요. 그는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었고 화려한 기방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검은고 줄을 튕기면 모든 이들이 매료되었어요. 두 남자는 모두 월양을 연모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달랐지요. 김진사는 돈과 권력으로 월양을 차지하려 했고 운학은 마음과 음악으로 조용히 다가갔답니다. 김진사는 화려한 선물을 가져왔지만 운학은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김진사는 소유하고 싶어 했고 운학은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월양이 사라지자 두 남자는 각자 그녀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김진사는 하인들을 동원해 한양 곳곳을 뒤졌고 운학은 홀로 발품을 팔며 월양의 흔적을 찾아다녔지요. 김진사는 월양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 사랑채에 앉아 월양이 남긴 노래를 수없이 되뇌었지요. 달은 차고 또 기울어도 내 마음 한 곳만 비추네. 산 너머 바람이 불어와도 그 향기 잊지 못하리. 이 짧은 시구 속에 분명 단서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김진사는 책상 위에 붓과 먹을 꺼내놓고 노래의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달이 차고 기운다는 건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분명했고 한 곳만 비춘다는 건 변치 않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지요. 산 너머 바람은 먼 곳을 뜻하는 게 아닐까 싶었고 향기는 아마도 꽃이나 나무를 의미하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진사는 답답한 마음에 한양의 유명한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점쟁이는 서쪽이라고 했어요. 산이 서쪽에 있으니 서쪽으로 가면 월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두 번째 점쟁이는 북쪽이라고 했답니다. 달빛이 북쪽에서 더 밝으니 북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김진사는 혼란스러웠지만 어쨌든 한양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인 5명을 불러 명령을 내렸지요. 한양 주변의 모든 산골 마을을 사사치 뒤지라고, 젊은 여인이 혼자 사는 집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했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김진사 자신도 말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월양을 찾기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 작정이었지요. 필요하다면 돈을 더 쓸 수도 있었고 권력을 이용할 수도 있었답니다. 그의 마음속엔 사랑보다는 소유욕이 더 컸던 거예요. 월양은 그에게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고 손에 넣어야 할 보물이었습니다. 한편 운학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월양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5년 전 청류각에 처음 악사로 들어온 날부터 어제 그녀가 마지막 노래를 부르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을 되살렸답니다. 운학은 월양과 많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물론 다른 손님들처럼 화려한 술자리를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그는 늦은 밤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월양의 노래 연습을 검은고로 반주해주곤 했지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답니다. 어느 가을밤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기방 뒤편 작은 정자에서 둘이 연습을 하던 때였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았고 정자 마루에 달빛이 쏟아져 내렸지요. 월양은 새로운 노래를 연습하다가 문득 검은고 소리를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신은 어릴 적 경기도 북쪽 산골에서 살았다고, 마을은 작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착했다고 했지요. 마을 어귀엔 커다란 향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100년은 촉히 넘었다고 했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향나무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갔고 그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어요. 월양은 어릴 적 그 나무 아래에서 자주 놀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고 혼자 앉아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리 부유하진 않았지만 행복했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노래를 잘 불렀고 아버지는 장터에서 목수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월양이 12살 되던 해에 큰 흉년이 들었답니다. 비가 너무 적게 와서 논밭이 다 말라버렸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렸지요. 월양의 부모님도 병에 걸렸고 결국 그해 겨울에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답니다. 월양은 천지간에 혼자 남았고 마을 사람들도 너무 가난해서 그녀를 돌볼 형편이 안 됐어요. 결국 한 인신매매꾼이 마을에 나타났고 월양은 기방에 팔려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다시는 고향에 가보지 못했지요. 가끔 꿈에서 그 향나무가 보이면 아침에 일어나 눈물을 흘리곤 했답니다. 그 향기를 다시 맡을 수 있다면 모든 걸 버려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운학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월양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을 뿐이었지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월양은 그 온기에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달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요. 이제 운학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래 속 그 향기는 혹시 향나무를 뜻하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산 너머 바람이 불어와도 그 향기를 잊지 못한다는 건 고향의 향나무를 잊지 못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월양은 고향으로 돌아간 게 틀림없었답니다. 운학은 곧바로 한양 주변의 주막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막 주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커다란 향나무가 있는 산골 마을을 아느냐고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답니다. 어떤 이는 향나무가 뭐냐고 물었고 어떤 이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운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주막을 찾아갔어요.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지나갔지만 소득이 없었답니다. 운학은 지쳐갔지만 월양을 찾겠다는 마음만은 변치 않았지요.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양 북쪽 끝자락의 작은 주막에서 한 늙은 약초꾼을 만났어요. 그는 주막 구석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 운학이 향나무 이야기를 꺼내자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약초꾼은 말했지요. 경기도 북쪽 산을 넘으면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다고. 거기 마을 어귀에 100년은 촉히 된 향나무가 있다고요. 그 나무는 워낙 크고 오래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긴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 외져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산길을 이틀은 걸어야 한다고 했지요. 운학은 약초꾼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자신이 가진 돈 몇 푼을 술값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길을 나섰어요. 그는 검은고 하나만 등에 메고 산길을 걷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짐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어요. 개울을 건너고 바위를 넘어야 했답니다. 하지만 운학은 멈추지 않았지요. 월양을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험한 산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월양이 정말 그곳에 있을까? 혹시 다른 곳으로 간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답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요.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산골 마을을 덮고 있었고 닭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경기도 북쪽 산골의 작은 마을 향나무가 자라는 그곳이었습니다. 마을은 정말 작았어요. 초가집이 20채 남짓 모여 있었고 마을 어귀엔 약초꾼이 말한 대로 거대한 향나무가 서 있었답니다. 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고 굵은 줄기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살랑거렸고 은은한 향기가 마을 전체에 퍼졌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초가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평화로워 보였고 마당엔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어요. 논밭에선 농부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우물가에선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바로 그때 마을 어귀로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타고 왔고 다른 한 사람은 걸어서 왔어요. 김진사와 운학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윤기나는 검은 말을 타고 있었고 화려한 남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요. 갓은 반듯하게 쓰고 있었고 허리엔 비단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는 말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초라한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했지요. 이런 곳에 월양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운학은 먼지투성이가 된 갈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등에 검은 고를 메고 있었어요.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답니다. 그는 향나무를 보자마자 이곳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월양이 이야기했던 그 나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향나무 아래에서 마주쳤어요. 김진사는 운학을 보고 깜짝 놀랐고 곧 얼굴에 비웃음을 띄었답니다. 김진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천한 악사 주제에 감히 월양을 찾겠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고요. 자네 같은 가난뱅이가 이런 먼 곳까지 어떻게 왔느냐며 걸어서 온 모양인데 고생이 많았겠다고 비꼬았지요. 그러면서 월양은 자신이 찾을 테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운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향나무를 천천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향나무는 정말 거대했답니다. 세 사람이 팔을 벌려도 다 안을 수 없을 만큼 굵었고 나무 껍질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어요.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잎사귀는 푸르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퍼졌는데 그 향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했고 상쾌하면서도 깊은 느낌이 있었답니다. 김진사가 다시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이냐고. 월양은 귀한 여인이라고. 비단 옷도 필요하고 좋은 음식도 필요하고 편안한 집도 필요한데
너 같은 가난뱅이가 어떻게 그녀를 먹여 살릴 셈이냐고 물었지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주제에 사랑을 운운한다며 웃었답니다. 운학은 그제야 김진사를 천천히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월양을 먹여 살리려는 게 아니라고, 그녀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고요. 그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김진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크게 웃었습니다. 허튼 소리라고, 그건 가난한 자들의 변명이라고 했어요. 여자란 결국 돈과 권력을 따르는 법이라고, 사랑 같은 건 배부른 소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월양도 결국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자신이 훨씬 많은 걸 줄 수 있으니까라고 했지요. 두 남자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동안 마을 사람 몇 명이 신기한 듯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낯선 양반과 악사가 마을 어귀에서 대치하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한 노파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마을 일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노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두 분이 누구를 찾으시는 거냐고요. 김진사가 거만하게 대답했어요. 한양에서 온 기생을 찾고 있다고. 혹시 이 마을에 낯선 여인이 들어오지 않았냐고 물었지요. 그녀는 스물 남짓한 나이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혼자서 왔을 거라고 했답니다.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마을엔 젊은 여인이 별로 없다고,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딸아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애는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을을 떠난 적이 없다고 했지요.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노파가 키웠다고 했답니다. 김진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어느 집에 사느냐고 물었어요. 노파는 마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향나무 옆 초가집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집에 없을 거라고 했지요. 아마 냇가에 빨래하러 갔을 테니 조금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했답니다. 김진사는 곧바로 말을 끌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서둘러 월양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혹시 운학이 먼저 찾을까봐 조급했지요. 운학은 노파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그 댁 따님이 노래를 잘 부르냐고요. 노파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답니다. 어머,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지요. 그 애는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다고, 요즘도 가끔 향나무 아래 앉아 노래를 부르곤 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고와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어요. 운학은 확신했습니다. 월양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요. 그는 천천히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월양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녀가 자신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며 천천히 걸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삼봉우리를 붉게 물들였고 마을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김진사는 마을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결국 초가집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집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어요. 지붕이 짚은 새로 얹은 듯 깔끔했고 벽은 황토로 단단하게 발라져 있었답니다. 마당엔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는데 봉선화와 채송화, 나리꽃이 알록달록 피어 있었지요. 장독대엔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처마 밑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답니다. 김진사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두드려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데 냇가 쪽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지요. 여인은 수수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따서 등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빨래 광주리를 이고 있었는데 젖은 옷가지들이 담겨 있었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자태는 고왔지요. 김진사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바로 월양이었어요.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숨길 수 없었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깨끗해 보였지요. 김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월양이라고, 드디어 찾았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답니다. 월양은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빨래 광주리가 머리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고 젖은 옷가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월양은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답니다. 김진사가 다가가며 말했어요. 어떻게 여길 찾았냐고 묻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다고 했지요. 자신은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고 하인도 많고 돈도 많으니 기생 하나 찾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장난치고 한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기생이 아니라고,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지요. 더 이상 기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제발 혼자 있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김진사는 화가 났어요.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한번 기생은 영원한 기생이라고 했지요. 청류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먹었는데 그냥 도망치면 되느냐고 법을 어긴 거라고 했답니다. 어서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데려가겠다고 위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처음엔 한두 마리인가 싶었는데 점점 많아졌답니다. 곧 수십 마리의 말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숨었습니다. 관군들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관군들은 검은 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있었어요. 앞장선 건 살찐 몸집의 사또였답니다. 사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고 말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엔 탐욕이 가득했고 작은 눈엔 간교한 빛이 서려 있었답니다. 그는 살찐 몸을 흔들며 말에서 내렸어요. 사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왔다고 청류각 주인이 제보를 했다고요. 도망친 기생월양이 이 마을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관군들에게 명령했답니다. 마을을 샅샅이 뒤져서 그 계집을 찾아내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사또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거든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었고 뇌물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주지 않았어요.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기도 했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억지로 데려가기도 했답니다. 김진사도 당황했지요. 사또가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또 날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신이 월양을 찾고 있었다고요. 사또는 김진사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자네도 몰랐나 보군. 월양이는 청류각 주인에게 아직 빚이 남아있는 몸이라고 했지요. 무려 은자 100냥이라고. 그런데 제 맘대로 도망을 쳤으니 이건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잡아서 청류각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했어요. 월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빚은 자신이 갚고 나온 게 아니냐고 물었지요. 분명히 빚을 갚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답니다. 사또는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청류각 주인이 직접 문서를 보여줬다고 했지요. 넌 아직도 은자 100냥의 빚이 남아있다고. 그 빚을 갚기 전까진 청류각의 소유물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사또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사실 사또와 청류각 주인은 짜고 친 것이었습니다. 월양이 사라지자 청류각 주인은 큰 손실을 입었고 그녀를 다시 찾아오면 큰 돈을 주겠다고 사또에게 뇌물을 준 거였지요. 사또는 그 돈에 눈이 멀어 거짓으로 월양을 잡으려 한 것이었답니다. 사또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계집을 잡으라고. 당장 청류각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요. 관군들이 월양에게 다가왔어요. 월양은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시 기방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김진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월양을 원했지만 사또와 맞서 싸울 용기는 없었거든요. 사또는 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은 아무리 부자라도 평민이었답니다. 함부로 사또에게 대들었다간 자신도 곤욕을 치를 수 있었지요. 바로 그때 누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바로 운학이었답니다. 운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가 말했지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이 일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요. 사또와 관군들이 운학을 바라봤고 월양도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답니다. 사또는 운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넌 또 누구냐고 물었지요. 보아하니 천한 악사 같은데 감히 관의 일에 끼어들려는 거냐고 했답니다. 관군 하나를 손짓해 운학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운학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천천히 꺼냈어요. 종이는 세월에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고 선명했답니다. 붉은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운학이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라고. 월양의 빚은 이미 3년 전에 모두 갚아졌다고요. 사또 나리께서 말씀하신 은자 100냥은 이미 완납된 것이라고 했답니다. 사또와 김진사는 깜짝 놀라 문서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촛불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답니다. 문서에는 청류각 주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주인의 서명도 있었고 날짜도 명확했지요. 내용은 이랬답니다. 기생월양의 신세값 은자 100냥을 받았으며 이로써 월양은 청류각에 대한 일체의 빚이 없음을 확인함. 그리고 그 밑에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운학. 김진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거금을 구했냐고요. 은자 100냥이면 엄청난 돈이라고. 악사 따위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답니다. 혹시 도둑질을 한 거냐고 아니면 문서를 위조한 거냐고 의심했지요. 운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자신은 악사가 맞다고. 하지만 동시에 역관이기도 하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답니다.
역관이라면 청나라나 일본과의 외교에서 통역을 맡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거든요. 보통 중인 신분이지만 능력이 뛰어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였지요. 운학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릴 적부터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웠다고, 아버지가 역관이었고 어머니는 외인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나라 말을 익혔고 20살에 역관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답니다. 역관으로 일하면서 청나라 사신들과 무역을 했다고 했어요. 조선의 인삼과 비단을 청나라에 팔고 청나라의 약재와 서적을 조선에 들여왔답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돈을 화려하게 쓰거나 과시하지 않고 조금씩 아껴서 모아뒀다고 했습니다. 월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운학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그는 그저 청류각의 조용한 악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역관이었다니, 그것도 돈을 많이 번 역관이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답니다. 운학은 월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년 전 청류각에서 처음 당신을 봤다고, 그날 당신이 부른 노래가 자신의 마음을 울렸다고요. 그 노래엔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아름다움과 희망도 있었다고 했답니다. 그날 이후 운학은 월양을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남자들처럼 화려한 선물을 가져오거나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답니다. 대신 청류각의 악사로 일하며 그녀 곁에 조용히 있기로 했지요. 검은고를 타며 그녀의 노래를 반주해주고, 그녀가 슬플 때 음악으로 위로해주고, 그녀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었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운학이 모은 돈이 은자 100냥이 넘었을 때 그는 청류각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월양의 빚을 모두 갚았지요. 주인은 놀랐지만 돈을 받고 문서를 써줬어요. 하지만 운학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답니다. 월양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주인이 물었을 때 운학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만약 월양이 알면 자신에게 빚진 것처럼 느낄 거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요. 자신은 월양이 자유롭길 바랄 뿐이며 언젠가 그녀가 청류각을 떠나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떠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답니다. 주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약속은 지켜줬어요. 그래서 월양은 3년 동안 자신의 빚이 갚아졌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랍니다. 사또는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도망친 기생을 숨긴 죄는 있다고, 이 마을 사람들이 범인을 숨긴 거라고 우겼지요. 관군들을 시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겠다고 위협했답니다. 운학은 다시 품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이번엔 더 큰 종이였고 더 화려한 도장이 찍혀 있었답니다. 사또는 그 도장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관찰사의 도장이었거든요. 운학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양은 이제 자유인이요. 이 문서는 관찰사께서 직접 발급하신 것이니 그 누구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으노. 만약 이 문서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관찰사 나리를 거역하는 일이 될 것이요. 사또 나리께서도 그 정도는 아시리라 믿소. 운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답니다. 단호하고 강했지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사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찰사는 자신보다 몇 단계나 높은 벼슬아치였거든요. 관찰사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자신이 당장 파직당하고 심하면 귀양까지 갈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자신이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월양을 잡으려 했다는 게 들통나면 그야말로 큰일이었지요. 사또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관찰사께서 직접 발급하신 거냐고,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운학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찰사께 직접 사정을 말씀드렸고 관찰사께서 월양의 자유를 인정해 주셨다고 했답니다. 사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는 황급히 말에 올라타며 물러간다고, 모두 물러가라고 소리쳤답니다. 관군들도 허둥지둥 말을 돌렸고 그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김진사도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결국 월양을 소유하려 했을 뿐 진정으로 사랑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운학의 진심 앞에서 자신의 욕심이 초라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는 말없이 말에 올라타 마을을 떠났지요.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왔고 운학을 신기한 듯 바라봤답니다. 사또와 관군이 떠나고 김진사마저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운학을 둘러싸고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촌장이 다가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답니다. 젊은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우리 마을을 구해줘서 고맙다고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월양도 끌려갔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도 곤욕을 치렀을 거라고 했지요. 운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니라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답니다. 자신도 월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술과 음식을 내왔습니다. 누군가는 막걸리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떡을 내왔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운학 주변을 맴돌았답니다. 하지만 운학은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월양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월양은 여전히 땅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거예요. 자유를 되찾은 기쁨과 그동안 몰랐던 진실에 대한 슬픔이었겠지요. 운학은 천천히 월양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고 그는 월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답니다. 달이 떠올라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월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운학을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당신이 날 자유롭게 해준 거였냐고 물었지요. 3년 전부터 그랬는데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운학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말했다면 당신은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자신에게 빚진 것처럼 느꼈을 거라고요. 자신은 그게 싫었다고, 당신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길 바랐을 뿐이라고 했답니다. 월양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청류각에서 악사로만 지냈냐고, 역관이라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잖냐고요.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었고, 화려한 옷도 입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초라한 악사로 지냈냐고 물었답니다. 운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당신 곁에 있고 싶었다고, 당신의 노래를 듣고 싶었다고요.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슬플 때 검은고로 위로해주고 당신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요. 월양은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운학이 그저 조용한 악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가끔 그의 눈빛이 따뜻하다고 느꼈고 그의 음악이 위로가 된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사랑인 줄은 몰랐다고 했답니다. 운학은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월양의 손은 차가웠어요. 운학이 말했지요. 몰라도 괜찮다고, 자신은 그저 당신이 자유롭길 바랐을 뿐이라고요. 제 곁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다고 했답니다. 월양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운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당신은 진짜 절 사랑한 거냐고, 소유하려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냐고요. 운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라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답니다. 월양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노래의 의미도 알고 있었냐고, 내가 남긴 마지막 노래의 뜻도 이해하고 있었냐고요. 운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달은 차고 또 기울어도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음을 뜻한다고 했지요. 내 마음 한 곳만 비추내는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산 너머 바람이 불어와도는 먼 곳까지 찾아온다는 뜻이고 그 향기 잊지 못하리는. 월양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향의 향나무와 날 지켜준 사람을 잊지 못하겠다는 뜻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고,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향나무에서 불어온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고 은은한 향기가 온 마을에 퍼졌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런 사랑도 있구나. 참으로 아름답다고요. 자신은 평생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저렇게 진실한 사랑은 처음 본다고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지요. 월양은 천천히 일어나 향나무에 기대섰고 운학도 그녀 옆에 섰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월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향나무의 거친 껍질을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기생으로 살면서 참 많은 남자들을 봤다고, 돈 많은 양반, 권력 있는 관리, 시를 잘 짓는 선비, 싸움 잘하는 무사, 온갖 부류의 남자들을 다 만났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진심으로 자신을 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했다고, 아름다운 꽃병처럼, 값비싼 비단처럼, 자랑할 만한 보물처럼 대했다고 했지요. 그들은 자신을 소유하고 싶어 했지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 노래에 담긴 슬픔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웃을 때 그들은 기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눈물은 보지 못했다고 했지요. 자신은 그들에게 기생일 뿐이었고 인간이 아니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다고 했어요. 당신은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울어줬고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줬다고 했지요. 자신이 슬플 때 말없이 검은고를 타주며 위로해줬고 자신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줬다고 했답니다. 당신은 자신을 기생이 아니라 한 명의 여인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줬다고 했어요. 처음엔 몰랐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몰랐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다고 했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당신과 함께 있으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 앞에서만은 가면을 벗을 수 있었고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청류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기생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자신은 기생이었고 당신 같은 좋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려 했다고 했지요. 운학은 월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중요하지 않다고요. 자신은 지금의 당신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당신, 웃는 당신, 우는 당신, 화내는 당신, 모든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라고 했어요. 당신이 기생이었다는 사실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아름답고 재능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지요. 그 어떤 양반 귀수들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월양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는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운학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월양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월양,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요. 한양으로 돌아가도 좋고 더 먼 곳으로 가도 좋습니다. 혼자 살아도 좋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 만약에 제 곁이 편하다면 함께 있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화려한 삶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슬플 때 위로가 되어주고 당신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평생 당신 곁을 지키며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월양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무릎을 꿇고 운학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작은 산골 마을도 한양보다 아름답게 느껴질 것 같다고요. 아니, 세상 어디보다 아름다울 거라고 했지요. 화려한 기방보다, 넓은 저택보다 이 소박한 마을이 더 좋다고. 왜냐하면 여기엔 자유가 있고 당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향나무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고 달빛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지요.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한양 기방의 혼례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소박한 잔치였어요. 마을 아낙네들은 떡을 만들었습니다. 시루떡, 인절미, 송편을 만들어 광주리에 담았지요. 남자들은 마당을 깨끗이 쓸었고 향나무 아래에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아이들은 들판으로 달려가 들꽃을 따왔어요. 노란 민들레, 분홍 봉선화, 하얀 페랭이 꽃을 따서 향나무에 장식했지요.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월양은 노파가 빌려준 수수한 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답니다. 운학은 깨끗한 남색 두루마기를 입었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지요. 두 사람은 향나무 아래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먼저 하늘에 절을 올리고 땅에 절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절을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답니다. 촌장이 축하 인사를 했고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요. 간소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막걸리가 돌았고 떡과 나물이 나왔어요.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운학은 검은고를 타고 월양은 노래를 불렀지요. 두 사람의 음악이 어우러지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 음악엔 기쁨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월양과 운학은 그 마을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운학은 한 달에 한 번씩 한양을 오가며 역관 일을 계속했고 월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월양은 마을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수줍어했지만 금방 월양을 따랐어요. 월양의 노래는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답니다. 일하던 농부들도 빨래하던 아낙네들도 그 노래를 들으며 일손을 잠시 멈추곤 했지요. 운학은 역관 일로 번 돈으로 작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그리 크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마당엔 꽃을 심었고 작은 연못도 만들었답니다. 처마 밑엔 고추와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장독대엔 된장과 간장이 익어갔지요. 두 사람은 저녁이면 향나무 아래 앉아 함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월양의 노랫소리와 운학의 검은고 소리가 어우러지면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 음악엔 평화와 행복이 담겨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마을의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운학에게 조언을 구했고 슬픈 일이 있으면 월양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았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운학이 한양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묘했어요. 월양이 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운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청류각 주인이 파산했다고 했답니다. 사또와 짜고 월양을 속이려다가 관찰사에게 들켜서 큰 벌금을 물었다고 했지요. 결국 기방문을 닫았고 이제는 작은 주막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어요. 월양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 김진사는 그 후로 기방에 발을 끊었답니다. 혼인도 하고 이제 성실한 양반으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며 착하게 산다고 했지요.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있었습니다. 부패한 사또는 결국 관찰사의 철저한 조사를 받고 관직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가 받은 뇌물과 저지른 악행이 모두 드러났고 그는 먼 섬으로 귀향을 갔답니다. 그 지역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지요. 월양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요. 운학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비록 느리지만 정의는 결국 이긴다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양의 배가 불러왔고 이듬해 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3살이 되자 벌써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귀여워하며 말했지요. 저 아이는 어미 닮아 노래를, 아비 닮아 음악을 잘하겠다고요. 몇 년 후엔 딸도 태어났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고 아버지를 닮아 조용했어요. 두 아이는 향나무 아래에서 뛰어놀았고 월양과 운학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답니다. 월양이 남긴 그 노래는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사랑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의 가사를 더 붙였어요. 달은 차고 또 기울어도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더라. 산 너머 바람이 불어와도 사랑은 향기처럼 남는다더라. 권력도 돈도 진짜 사랑 앞에선 무용지물이더라. 진심으로 주는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더라.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월양과 운학을 떠올렸고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지 생각했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중, 탐욕이 아니라 배려, 강요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일하고 밤에는 서로의 품에서 노래하며 사랑을 나눴지요. 운학은 나이가 들어도 역관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양에 가는 횟수를 줄여갔어요. 마을에서 월양과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는 젊은 역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자신의 지식을 나눠줬답니다. 월양은 마을의 노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그 아이들이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지요. 월양의 노래는 세대를 이어 전해졌답니다. 운학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곡뿐 아니라 피리와 가야금도 배웠고 나중엔 한양의 악사가 되었어요. 딸은 어머니처럼 노래를 잘 불렀고 좋은 집안의 선비와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두 사람이 늙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향나무 아래 앉아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제 운학의 손가락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고 월양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높지 않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검은고를 타고 잠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여전히 젊고 뜨거웠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지요. 두 사람은 온돌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월양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꿈만 같다고, 기생으로 살던 자신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몰랐다고요. 당신을 만난 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답니다. 운학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인생은 얼마나 공허했을까 싶다고 했지요. 당신은 자신에게 음악을 넘어선 의미를 알려줬고 사랑을 넘어선 삶을 보여줬다고 했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화가 흘렀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고을에서 고을로 전해졌습니다. 한양의 기생이 자유를 찾아 산골로 갔고 조용한 악사가 진심으로 그녀를 지켰으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도 그런 사랑을 찾고 싶다고,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그런 행복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했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던 관리가 마음을 고쳐먹었고 돈으로 사람을 사려던 부자가 태도를 바꿨어요. 외모만 보던 사람이 내면을 보게 되었고 소유하려던 사람이 존중하게 되었답니다.
월양과 운학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진실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답니다. 그들이 심은 향나무 묘목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집 앞마당에 심은 그 나무는 세월이 흘러 마을의 또 다른 명물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나무라고 불렀답니다. 연인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약속을 나누면 평생 행복하게 산다는 전설이 생겼지요. 두 사람의 손주들 그리고 증손주들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줬어요. 이야기는 조금씩 변형되기도 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진심이 승리한다는 것,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운학과 월양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향나무는 여전히 마을 어귀에 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향기를 퍼뜨렸지요.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말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향기라고, 월양과 운학이 남긴 향기라고요. 마을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양의 기생 월양과 악사 운학, 여기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다. 비석 앞에는 언제나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놓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매일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지요.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백일홍,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동백꽃이 놓였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오면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향나무 아래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월양이 가르쳐준 노래들을 부르고 운학이 타던 곡을 연주했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기리는 축제이자 사랑과 자유를 축하하는 잔치였지요.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 자유를 잃은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향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듣고 향기를 맡으며 위로받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품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지요. 이렇게 월양과 운학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 숨쉬었어요. 향나무의 향기처럼, 노래의 선율처럼, 달빛의 은은함처럼 그들의 사랑은 세월을 넘어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나도 저렇게 진실하게 살고 싶다고,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것이 바로 월양과 운학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사랑과 진실과 자유라는 영원한 가치였지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일깨워줍니다. 김진사는 돈과 권력으로 월양을 소유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운학은 자유와 진심으로 월양의 마음을 얻었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며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또한 이 이야기는 과거가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월양의 기생 신분이 그녀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진실한 마음과 용기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고 운학의 변치 않는 사랑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기다림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운학은 5년을 기다렸고 3년 동안 비밀을 지켰으며 월양이 스스로 자유를 선택할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켰지요. 진정한 사랑은 조급하지 않으며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줍니다. 부패한 사또는 벌을 받았고 거짓말한 청류각 주인은 파산했으며 욕심만 부리던 김진사는 반성했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이긴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시길,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전설과 로맨스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